그동안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아베는 온라인상에서 내 누익들을 양산하며 혐한을 조장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아베가 물러나도 혐한 분위기가 강력하게 존재하고 집권당인 자민당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누가 총리가 되어도 똑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도 일본의 인터넷상에서는 한국의 기사에 비난과 조롱을 일삼으면서 과거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우익 세력들이 일본 사회에 판치고 있습니다. 10년 전 이 같은 일본의 행태를 참지 못하고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쳐 온라인상에서 일본을 혼쭐 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 3월 1일 한국의 디스 인사이드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와 일본의 최대 커뮤니티 2채널 사이에서 한일 네티즌들 간의 사이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은 60년 만에 돌아오는 백호의 경인년에 일어나 경인 대첩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사건을 봤다는 러시아 청년들이 한국인 유학생의 집단 폭행에 숨지는 일이 벌어진 보도에 대한 일본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일본의 2채널에서 한국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그 러시아인들에게 훈장하라, 한국인이 나빠서 그런 거다 라고 말하며 심지어 개가 죽었는데 왜 뉴스에 나오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행태를 알게 된 DC인사이드 유저들은 사이가 좋지 않던 국내 다른 커뮤니티에 알리고 국내 커뮤니티의 연합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함께 일본에게 분노한 것입니다. 그해 2월 24일에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밴쿠버 올림픽에서 국민요조 김연아가 피겨 역대 최고 점수를 받으며 아사다 마오를 누른 것입니다. 이에 이 채널에서는 심판을 매수했다고 말하고 김연아의 금메달을 위해서 심판이 아사다 마오의 점수를 일부러 짜게 줬다고 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아예 김연아가 금을 돈으로 땄다고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본 한국의 커뮤니티 연합군은 분노하며 더욱 전의를 불태우는 계기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막말을 하는 이 채널에서는 3.27 한국이 공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루 전인 28일 한국에서의 접속을 차단하며 한판 붙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3월 1일 오후 1시가 되자 한국의 연합군은 총 10만 명 이상의 동시 접속 12,000명이 운집했습니다. 3.1절이 휴일이었던 한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날 10시 이 채널은 성공을 해왔습니다. 이에 DC인사이드가 약간 느려지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지만 큰 피해를 주지 못하고 우리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한국의 연합군들은 일본의 이 채널을 신나게 털기 시작하여 불과 3분 만에 이 채널의 서버는 폭주하기 시작하더니 50분 만에 이 채널의 서버는 한 개를 제외하고 모두 다운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이 채널은 대대적인 반격의 움직임을 보이며 우리 청와대를 공격하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였던 방크와 청와대 홈페이지를 공격하기 시작하여 방크는 라우터 4개 중 2개가 망가지는 피해를 입었으나 청와대는 잠시 사이트가 느려지는 것 외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후 이 채널은 자신들의 망가진 서버를 복구하려다가 우리 연합군의 공격으로 다시 서버는 다운되었습니다. 이때 일본 네티즌들이 결정적으로 충격을 받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채널 메인에 태극기가 걸린 것입니다. 태극기를 이 채널 메인에 걸었던 사람은 당시 10대 해커였던 김준엽이었습니다. 이날 오후 8시 43분 일본 측이 공격 중지를 선언하고 이어 오후 9시 38분 한국 측이 승리를 선언함으로써 사이버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여기에 또한 안도의 한숨을 쉬던 일본을 소름돋게 만드는 멘트가 작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악의적인 목적이 아닌 대의를 위해 뭉쳤다. 8월 15일 광복절에 다시 보자. 당시 이 사건은 우리 네티즌들의 승리로 통쾌함을 느끼게 해주었고 평소에 관심 있던 한국 청소년들의 IT 진출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때 사이버전에서 공을 세운 김준엽은 이후 국정원, 경찰청의 해킹 방지 자문 역할을 했고 2015년 IT 보안 기업 라바웨이브를 세웠습니다. 최근 감염병 사태로 인해 집안에서 컴퓨터 이용 시간이 늘면서 해커들이 중요한 정보나 영상을 빼내 이를 유포한다고 겁을 줘 금품을 요구하거나 또한 몸을 찍도록 유도해 얻은 영상을 가지고 돈을 요구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라바웨이브는 이를 해결해주는 업체로 최근 떠오르고 있습니다. 라바웨이브는 불법적으로 녹화된 영상이 지인이나 온라인상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한일 사이버 대전의 주역이자 국내 최고 해커 출신인 김준엽이 설립한 라바웨이브는 창립 5년 만인 올해 매출 100억 원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김준엽은 이 회사를 만들기 위해 자신을 포함한 11명의 최고 수준의 해커를 모았습니다. 김준엽은 이들 해커를 모두 직접 영입했다며 국내 최고의 실력을 가진 전문가들이라고 했습니다. 라바웨이브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자신과 관련된 글이나 이미지 등 모든 정보를 삭제해주며 지고 싶은 과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분들을 위해 인터넷상에서 완전히 잊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한일 사이버 대전 이후 한국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천재 해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5년 세계 해킹 올림픽이라 불리는 제23회 데크콘 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한 한국팀의 에이스 이정훈이었습니다. 이정훈은 어릴 때부터 국내 해킹 대회에서 수상하며 탁월한 실력을 보여 이 분야에서는 천재 해커로 불렸습니다. 그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 보안망을 혼자 다 뚫어내는 괴력을 발휘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삼성 SDS에 입사했지만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구글이 스카우트해 갔습니다. 이정훈은 구글로 이직한 이후로 자신의 해커로서 더 배우고 더 성장하고 싶다며 구글에서 세계 최고 해커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 각종 사이버 공격은 급증하며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 해커들이 미국, 영국, 캐나다의 백신 연구 자료를 노리면서 해킹 시도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 국내에서도 해외에서 진단키트 기술을 해킹하려는 시도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외국에서 한국군의 군사기밀을 빼내려는 해킹 시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는 9,500여의 해킹 시도가 있었으나 다행히 군사자료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북한은 6,000명의 해킹 부대를 만들어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미국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재택근무의 핵심 IT 인프라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상당수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가운데 재택근무에 취약한 보안 문제가 부상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김준엽, 이정훈과 같은 천재 해커를 발굴하기 위해 차세대 보안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데프콘에서 3년 만에 한국팀이 다시 우승하기도 했습니다. 이 팀은 보안업체 라운시큐어 이종호 팀장과 구글로 간 이정훈 연구원이 다시 참여했습니다. 또한 이 팀에는 국방과학연구소, 고려사이버 국방학과, 조지아 공대 연구원 등 1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상당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차세대 보안 리더 양성 프로그램 수료생들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2년 국가적 사이버 난제 해결을 목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기술연구원에서 사이버 보안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년 배출되는 이 프로그램들의 인재들은 미래의 사이버 대전에서 한국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의 IT 인재들은 사이버 보안뿐만 아니라 한 동영상 메신저를 만들어 중동을 휩쓰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 서울대 공대, 포항공대 출신 젊은이들이 일기투합해 설립한 영상기술기업 하이퍼커넥트는 동영상 메신저 앱 아자르를 만들었습니다. 이 앱은 전세계 230국에서 1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중동에서는 중동의 카카오톡이라 불리며 각광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규모 투자 유치에 나서며 쿠팡, 야놀자를 잇는 또 하나의 한국 유니콘 기업에 오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모바일 영상 메신저 앱 아자르는 무작위로 연계된 낯선 사람과 1대1 영상 대화를 하는 콘셉트로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떨어지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급성장했습니다. 특히 문자와 통화 대신 영상통화에 익숙한 문화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여러 개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하이퍼커넥트는 대규모 투자를 받아 기술 투자를 늘려갈 계획을 세우며 전 세계를 점령하겠다는 목표를 실현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보다 비대면 산업이 늘어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보안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6위의 국방력을 자랑하는 국가로 앞으로 사이버 공간에서도 그 힘을 키워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비슷한 생김새 때문에 물개로 자주 오해를 받는 해양 포유류 바다사자. 대한민국의 울릉도와 독도는 놀랍게도 바다사자의 최대 서식지이자 번식지였고 특히 독도에서는 바다사자를 강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시절에 바다사자의 가죽, 뼈, 기름 등을 노리는 강치잡이 때문에 그 개체수가 급감하더니 1970년대 이후에는 그 모습을 감춰 1994년에 세계자연보전연맹이 공식적으로 바다사자를 절명종으로 분류해 멸종을 기록하게 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멸종된 독도 강치의 이름을 들먹이며 또다시 일본의 입에서 허튼 소리가 들려와 한국의 분노를 사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일본 산케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 영토 문제를 주로 연구하는 재단법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유튜브를 통해 일본인이 독도에서 강취자비를 했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또다시 억지스러운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의 이시바시 마스타로라는 인물을 독도 강취 사냥의 개척자라고 추켜 세우며 메이지 20년, 즉 1887년부터 일본인이 독도 강취 사냥을 시작했는데 이것은 이미 그때 당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주장이죠. 1905년에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불법으로 편입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전부터 강취자비를 해온 것을 근거라고 제시하고 있는 일본. 더 나아가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이시바시 마스타로의 후손이 등장해 자신의 할아버지가 독도에서 강취 사냥을 했다고 증언한 동영상을 일본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영어 등 외국어 자막을 추가할 계획이죠. 그런데 일본이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에 명확하게 독도는 우리 땅으로 기록이 되어 있듯 역사적으로 독도는 단 한 번도 일본의 땅이었던 적이 없고 또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일본이 이번에 독도에서 강취를 사냥했었다는 증거를 내세운 것은 오히려 역으로 일본이 불법으로 독도 강취 자비를 자행해 결국 독도 강취를 멸종에 이르게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일본은 역으로 한국의 군함도 역사를 왜곡하지 말라는 어이없는 생떼를 쓰는가 하면 그동안 일본의 역사 왜곡을 강력하게 비판해온 한국의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의 활동에 대해서 허위 보도로 몰아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온라인 시사 경제지인 재팬 비즈니스 프레스는 지난 25일 WTO 제소 한국에 너무 관대한 일본의 자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는 마른 모래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세계 곳곳에 거짓의 역사를 침투시키고 있는데 이 단체는 한국 정부로부터 매년 20억엔의 예산을 지원받고 100여 명의 연구원을 두고 있다. 방크의 대표는 장관급 인물로 진주만, 난징, 위안부, 강제징용 등에 대해 거짓으로 일본을 깎아내려왔다. 라고 보도하며 방크의 디스카운트 재팬 운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먼저 실제로 방크는 연구원이 5명뿐이고 정부에서 예산 지원은 거의 받지 않으며 약 1000명의 정기 후원자와 민간 협력기관의 도움으로 협력기금을 마련해 청년 회원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누구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크의 정보에 대해 왜 일본에서는 금세 들통날 거짓말을 대놓고 하고 있는 걸까요? 일각에서는 최근 방크가 제작한 아베 총리와 피노키오의 코를 합성한 포스터를 공개하며 아베 정부가 역사 왜곡 등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을 비롯해 그동안 꾸준히 일본을 비판해온 방크에 대한 보복 의도가 담긴 보도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어떻게라도 한국을 견제하려 무리수를 두고 있는 일본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와 화제를 모으고 있죠. 일본 도쿄신문은 아베 정부가 대한국 수출 규제를 강행한 지 1년을 맞아 그 효과를 살펴보는데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한국에서는 업계 세계 최고인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 생산에 지장이 거의 없었고 역으로 일본 기업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며 의문을 던졌습니다. 또한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에서도 일본 정부가 지적한 수출 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한국이 확실하게 바로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결국 한일 관계를 더 악화시켰다며 비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자민당에서 유일하게 반아베를 외치는 차기 총리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역시 역지사지로 만약 일본이 다른 나라에 강제로 점령당했고 갑자기 오늘부터 당신은 스미스 씨라고 불려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언급하며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고민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상대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최근 일본에서는 정치계의 풍운하라고 불리는 야마모토 다로 레이와 신생구미 대표가 도쿄도 지사 출마를 선언했는데 이 인물은 놀랍게도 배우 출신으로 배틀로얄, 고, 역도산, 마이웨이 등의 영화 작품에 출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야마모토 다로 역시 일본의 반아베 인물로 도쿄도 지사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공약으로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중단을 제시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와 집을 잃은 이 시점에 반쪽짜리 도쿄올림픽보다 도쿄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모든 도쿄도민에게 1인당 10만엔씩 지급하고 대학교 수업료를 면제하는 등 과감한 지원 정책을 내세웠죠. 이렇듯 일본은 내부에서부터 이미 현 정부의 몰락의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일본의 많은 국민들은
한국의 문화를 스펀지로 흡수하듯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이는 한류 열풍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2004년 겨울 연가의 열풍을 재현하는 듯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열풍의 주인공은 바로 한국 드라마 tvN의 사랑의 불시착과 JTBC의 이태원 클라스로, 사랑의 불시착 남자 주인공 현빈은 일본 유명 주간지 슈간 아사히의 표지 모델로 실리는가 하면, 이태원 클라스의 주인공 박서준과 김다미의 헤어와 패션 스타일이 잡지에 비중 있게 실리며 유행을 이끌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한국 드라마들이 3차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일본의 한국 문화 DNA를 심어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서 한국의 문화에 그치지 않고 올바른 역사까지 찾아서 배우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킹이었습니다.